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2번 학습지를 통해서 몽골족이 만든 원나라에 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어서 심층적이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과 이 중국사 안에서도 고대 중세를 거쳐서 어느새 근세사에 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근세사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우리가 이제 당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주전충의 난, 절도사의 반란인 주전충의 난으로 당나라가 멸망하고 5대 19의 혼란기가 펼쳐졌어요. 그리고 이 5대 19의 혼란기를 통일한 게 바로 송나라였죠. 자, 그리고 이 송나라는 동시대 많은 유목민족들과 함께 공존했습니다. 거란족이 만든 요나라와 그리고 탕구트 계통의 티베트족 탕구트족이 만든 티베트 계통의 탕구트족이 만든 서하, 티베트 계통의 탕구트족이 만든 서하, 그리고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 이런 나라들과 공존을 했죠. 그죠? 그러다가 이 모두를 정리한 게 바로 오늘 배울 주인공인 몽골족의 원나라입니다. 여기까지가 근세사 첫 번째 파트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가 그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등장한 새로운 한족 왕조 명나라, 그리고 이 명나라를 또다시 무너뜨리고 나온 또 다른 이민족 왕조인 그 금나라를 개성했다는 여진족이 만든 후금, 나중에 청으로 이름 바꾸죠. 명청시대. 이 중에서 청나라는 아편전쟁 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중국 근세사 첫 번째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11번 프린트에서는 이 5대 19 혼란기부터 원나라까지를 송나라, 그러니까 한족들의 나라인 송나라의 관점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게 11번 학습지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12번 학습지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 거란족의 요나라, 탕구트족의 서하, 여진족의 금나라, 몽골족의 원나라의 입장에서 이 근세사의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는 원나라의 정치적인 흐름보다는 이 요나라, 서하, 금나라, 몽골의 원나라의 기본적인 통치 체제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들은 모두 정복 왕조다. 뭐랑 구분해라? 그 이전에 존재했던 56국을 통일하고 화북을 지배했던 선비족이 만든 북이랑 구분을 해라. 북이는 화북지방을 통일하긴 했지만 뭘 지키는데 실패했죠? 본인들의 문화를 지키는데 실패하고 한족화되었습니다. 특히 효문제 하나 정책이 결정적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북이를 뭐라 부르죠? 침투왕조라 불러요. 하지만 거란족의 요나라, 여진족의 금나라, 몽골족의 원나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정복왕조라고 부릅니다. 차이는 뭐죠?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는 그들의 문화를 한족으로부터 구분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들 고유의 문자를 사용하고 불교를 숭상하고 역사책을 만들기도 하고, 특히 지배체제에서 이원적인 지배체제, 이중지배체제를 확립을 했습니다. 거란족의 요나라는 북면관, 남면관제, 남면관제에서 이 북면관을 통해서 원래 그 초원지대에 살고 있는 거란족들은 고유의 부족제 방식으로 통치했고요. 남면관을 통해서는 새롭게 얻은 한족들의 땅 연운 16주, 거기 살고 있는 새롭게 지배하는 이 남쪽에 있는 연운 16주에 살고 있는 한족들은 주현제, 중국식 시스템인 주현제로 다스리는 게 북면관, 남면관제였죠. 그러니까 원래 북방의 초원지대에 있는 거란족은 부족제로, 새롭게 얻은 남쪽에 연운 16주에 살고 있는 한족들은 중국식 방식인 주현제로, 그리고 여진족의 금나라는 맹한모국제, 이 맹한모국제라고 하는 여진족 고유의 그 군사 부족 방식을 통해서 그 여진족들을 통치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얻은 화북지방에 있는 한족들은 여전히 중국식 시스템인 주현제로, 맹한모국제와 주현제. 여진족은 맹한모국제를 통해서 고유의 부족제로, 그리고 화북지방에 살고 있는 한족들은 중국식 방식인 주현제로, 그리고 원나라 몽골은 몽골인 제일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이 원나라, 몽골족이 만든 원나라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보려고 합니다. 자, 몽골 제국이 만든 지도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넓은 땅을 지배를 했죠. 사실상 그 근대 시기에 나오는 그 대영 제국을 제외하면 전근대로만 따졌을 때는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한 나라가 이 몽골 제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몽골 제국에 관해 살펴볼 건데, 이 몽골 제국에서는 일단 여러분이 이 사람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징기즈칸. 징기즈칸 같은 경우는 단독 인물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징기즈칸을 여러분이 누구랑 구분을 하셔야 되냐? 그 뒤에 징기즈칸의 후예 중에서 이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이 원나라를 만드는 쿠빌라이 칸이 등장을 해요. 징기즈칸과 쿠빌라이 칸은 각각 단독 인물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 서로를 비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징기즈칸 살펴볼게요. 징기즈칸은 이 사람은 호칭이고요. 이 사람의 본명은 테무친이에요. 철처럼 단단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테무친이 몽골족을 통일하고요. 그리고 쿠릴타이에서 이런 건 자료에 나온 용어니까 알아두세요. 이 쿠릴타이는 몽골족 고유의 부족회의를 말합니다. 몽골족 부족회의, 몽골족의 부족회의. 이 몽골족의 부족회의인 쿠릴타이를 통해서 여러 족장들로부터 칸으로 추대가 됩니다. 이 쿠릴타이에서 이 몽골의 수많은 부족장들이 테무친을 징기즈칸으로 추대를 하게 돼요. 칸, 가한, 선우, 이 비슷한 유목민족의 지배자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테무친은 쿠릴타이, 몽골족의 부족회인 쿠릴타이에서 징기즈칸으로 추대가 된 다음에 어떤 제도를 시행하느냐? 굉장히 선지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징기즈칸에 관해서 이제 인물 문제가 나오고 여러분이 자료를 보고 이거 징기즈칸에 관련된 자료네, 징기즈칸에 관련된 내용을 고르라는 거네. 이러면 정답으로 등장하는 가장 많은 선지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천호제를 실시했다. 이 천호제라는 게 뭐냐면은 그 몽골족의 군사행정 조직을 천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한모고제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 여진족의 금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군사행정 조직이 맹한모고제였죠. 그러니까 여진족에게 맹한모고제가 있다면 몽골족 테무친, 징기즈칸에게는 천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천호제는 그 몽골의 유목민들을 천호, 백호, 10호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쪼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자, 여러분, 유목민족의 고질적인 약점. 이제 초원지대에 있어서 식량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유목민족의 고질적 약점은 뭐죠? 한족에 비해서 중앙 집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수백 개의 부족으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게 다 부족 단위 생활을 하게 되고 권력이나 힘이 가운데로 중앙으로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굉장히 뛰어난 용사들이지만 그들은 나는 요 나라의 전사인데, 나는 금나라의 전사인데, 나는 원나라의 전사인데, 라고 국가에 대한 개념보다는 나는 우리 부족장의 부하인데? 라는 이런 부족적 관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한다면 한족식 관점한다면 시족 공동체의 관점이 너무 강한 거야. 국가의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보다는 시족 공동체의 관념에서 그들 시족에 충성하는 게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체하기 위해서 기존의 부족들을 다 무작위로 섞어버린 거예요. 기존에 수백 개로 존재하던 고유의 부족들을 무작위로 다 섞은 다음에 그 무작위로 섞인 부족들을 10호, 100호, 천호 단위로 쪼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천호장, 100호장, 10호장을 이제 임명을 해서 이제 얘들을 징기즈칸이 딱 통솔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부족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기존의 혈연 중심의 이 씨족 공동체의 성격이 강한 이 혈연 중심의 부족을 어떻게 한 거죠? 행정적으로 재편한 겁니다. 무작위로 섞어버린 거죠.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전국시대 상항의 변법 생각하시면 돼요. 상항이 시족 공동체를 해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15제를 실시했죠. 그 시족 공동체를 무작위로 다 섞어버린 다음에 10호, 5호 단위로 이렇게 다 섞어버렸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이 고유의 그 전통을 갖고 있던 수많은 유목민 그 부족들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섞은 다음에 무작위로 10호, 100호, 1000호로 취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혈연 중심의 부족을 행정 중심으로 바꾸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권력을 징기즈칸 중앙으로 모으게 한 건데 그냥 이런 천호제를 실시했다는 팩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천호제의 개념을 설명드린 거고 이 징기즈칸이 천호제를 실시했다라고 하는 이 팩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진족의 금나라에 맹한 모국제가 있다면 몽골족에게는 징기즈칸에게는 천호제가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 힘을 통해서 이제 하나된 몽골족의 힘을 통해서 정복전쟁을 펼치는데 징기즈칸이 정복한 대표적인 나라가 호라즘이에요. 천호제를 실시했다는 것만큼 선지에 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호라즘이라는 나라는 오늘날의 그 중앙아시아 지역, 그 서역에 있는 나라인데요. 그 비단길, 동서교통로를 장악하고 있던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어요. 징기즈칸도 처음에는 이 호라즘을 통해서 동서 간의 무역을 통해 돈을 벌어들일 생각으로 처음에는 굉장히 정중하게 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호라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호라즘을 통해 무역을 하려고요. 근데 호라즘에서 이 몽골족을 무시하고 징기즈칸이 보낸 화신들을 수염을 잘라버리고 모욕을 한 다음에 쫓아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징기즈칸이 분노해서 군대를 끌고 가서 호라즘을 정복해버려요. 근데 이때 얼마나 끔찍하게 정복했냐면 호라즘을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립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요. 호라즘이라는 국가의 도시의 벽돌 하나 남기지 않고 그냥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생명체도 남기지 않았다 그래요. 노예고 뭐 없이 그냥 싹 다 죽이고 끝낸 겁니다. 심지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축 짐승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다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접 이 동서무역로를 확보하고 그 길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진출해서 활발한 무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징기즈칸이 정복자의 이미지일 수 있지만 징기즈칸은 생각보다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무엇보다 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들일까 여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하와 금나라는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징기즈칸이 살아있을 때는 정복을 하지 못했고 징기즈칸이 살아있을 때 거의 이제 힘을 약화시켰죠. 그러다가 이제 징기즈칸이 죽고 곧바로 그 후예들에 의해서 서와 금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징기즈칸이 살아있을 때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징기즈칸 하면은 쿠릴타이라고 하는 부족회에 의해서 칸으로 추려되었다는 것과 가장 중요한 거는 천호제와 호라즘 정복. 천호제를 실시했다, 호라즘을 정복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징기즈칸이 죽은 다음에 제국은 쪼개집니다. 왜 쪼개지냐면은 이게 유목민족의 간섭인데요. 한족들은 전통적으로 장남에게 재산을 이제 몰빵해주는 경향이 있지만 유목민족들은 그러지 않아요. 유목민족들은 일단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n분의 1을 하고요. 장남이라고 후계자로 삼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능력 있는 아들을 후계자로 삼아요. 왜냐면 여기 강자존이잖아. 약육강식의 적자생존 법칙이다 보니까 장남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후계자가 되지 못합니다. 막내라고 할지라도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징기즈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의 아들이요? 4명의 아들. 그 4명의 아들이 이제 첫째 주치, 둘째 차가타이, 그 다음 셋째 오고타이, 그 다음 막내 툴루이.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물론 더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본부인 사이에 징기즈칸이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 본부인인 보르테, 그 보르테와의 사이에서 난 정식 아들, 정통 아들은 4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4명들에게 각각 징기즈칸이 죽기 전에 본인이 점령한 영토를 떼어줍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아들들이 징기즈칸으로부터 일정한 영토를 물려받아서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권인 울루스라는 걸 만들어요. 자, 뭘 만든다고요? 울루스. 이제 아들이 몇 명이야? 4명. 이 4명의 아들들에게 각각 독립적인 지배권을, 영토를 떼어주었고 아들들은 징기즈칸에게 물려받은 영토를 가지고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지배권을 가진 지방정권인 울루스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4명의 아들이니까 총 4개의 독립적인 지배권을 가진 지방정권 4 울루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징기즈칸이 죽고 나서 제국은 4개의 울루스로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잘 나와요. 징기즈칸이 죽은 다음에 독자적인 지배력을 가진 울루스, 이게 이제 몽골어로 지방이란 뜻인데 지방 정권을 말하기도 합니다. 부족,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몽골어로 또 부족 국가, 지방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자적인 지배력을 가진 울루스, 이걸 다른 말로 한국이라 그래요. 우리 그 코리아가 아닙니다. 울루스, 독자적인 지배권을 가진 지방 국가인 울루스, 한국들의 느슨한 연합체, 이게 바로 몽골 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징기즈칸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였지만 징기즈칸이 죽은 다음에 4명의 아들들에게 각각 영토를 떼어주고 이 4명의 아들들이 그 영토를 가지고 본인들만의 독립적인 지배권을 가진 울루스를 만들고 이 울루스가 이제 느슨한 관계를 가진 연합체가 된 게 몽골 제국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4개의 울루스로 이루어진 느슨한 연합체.
이게 바로 몽골 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로 따지면 연맹왕국을 생각하시면 돼요. 연맹왕국. 그러니까 같은 몽골 제국이라는 그 공동체 의식은 있지만 울루프 간에는 서로 간섭할 수 없고 독립적인 지배권을 인정해주는 진짜 말 그대로 느슨한 연합체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수 있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이 4명의 아들들이 물려받은 울루프가 어디냐? 자, 첫째인 주치. 주치가 물려받은 주치 울루프. 그 다음 둘째인 차가타이가 물려받은 여기 차가타이 울루프. 그 다음 막내인 툴루이가 물려받은 훌라구 울루프. 그 다음 셋째인 오고타이가 물려받은 게 여기 우구데이 울루프. 다른 말로 오고타이 한국이라 그러는데 이거 하나 주의할 점이 징기즈칸이 지금 정복한 영토를 이렇게 4군데를 떼어줬잖아요. 그러면 원래 몽골족의 원래 근거지는요? 원래 근거지 누가 받았을까? 여기 카라코름을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이 원래 그 몽골족의 근거지예요. 여기가 몽골족의 원래 근거지. 징기즈칸이 이제 나라 일으킨 그 몽골 통일한 그 원래 몽골족의 근거지. 여기가 몽골이잖아요. 그럼 본진은 누가 물려받아? 그러니까 추가로 물려받은 땅을 이렇게 4명의 아들들에게 조각조각 떼줬는데 원래 본진은 누구한테 물려받냐? 그 정도 후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후계자가 누구냐면 셋째 아들인 오고타입니다. 첫째인 주치가 아니에요. 왜냐면 주치는 장남이긴 하지만 능력이 모자란 건 아닌데 정통성에 문제가 있어. 그 징기즈칸이 유일하게 사랑한 여자가 보르테라고 했죠. 근데 이 보르테가 징기즈칸이 굉장히 힘없던 시절 때 그 징기즈칸의 적대 부족에게 납치된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징기즈칸이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니까 힘을 길러서 그 의형제인 자모카의 도움을 받아서 그 보르테를 구출해 오긴 했지만 구출해 왔을 때 이미 보르테가 적장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징기즈칸, 태무진은 너무나 아내인 보르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용서하고 품습니다.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잡혀간 거고 너 잘못이 아니다 하고 대외적으로 뭐라 선언했냐? 이 보르테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나 태무진의 아이다. 이미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임신을 한 상태에서 잡혀간 거다. 내 아이다. 라고 이제 쉴드를 친 거죠. 근데 하나도 안 닮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마 적장의 아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첫째지만 이런 정통성의 시비 때문에 후계자의 자리를 물려줄 순 없고 그래서 셋째인 오고타이에게 이 몽골의 카라코름을 중심으로 한 몽골족의 본거지를 물려주고 그리고 이 오고타이 오고타이 한국 그러니까 여기 이 오고타이 한국은 추가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인 오고타이는 뭘 받은 거야? 아버지로부터 후계자로 임명받아서 카라코름을 중심으로 한 이 몽골족의 근거지 플러스 이 오고타이 울루스 여기는 추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고타이는 이 추가로 받은 지역엔 별다른 관심이 없고 죽을 때까지 카라코름에서 지냈다 그래요. 실제로 본인이 추가적으로 받은 이 오고타이 울루스 지역 여기에 이 울루스에는 오지도 않았다 그래. 한 번도 방문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 오고타이 울루스는 이제 당사자인 오고타이가 별다른 관심을 안 가지다 보니까 금방 둘째였던 차가타이에게 흡수되게 됩니다. 야, 네가 안 할 거면 내가 한다잉 이래가지고 차가타이 울루스에 병합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문제집이나 다른 이제 뭐 자료를 보실 때 자료에 따라서 이 오고타이 한국 우구데이 울루스가 없이 그냥 여기까지 다 차가타이 울루스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자료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비하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4명의 아들들에게 영토를 떼어주어서 이 독립적인 지배권을 가진 4개의 울루스 간의 느슨한 연합체가 몽골 제국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정통 후계자로 임명받은 셋째인 오고타이는 몽골족의 근거지도 물려받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본인이 추가적으로 받은 이 오고타이 울루스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이거는 금방 차가타이가 가져간다 라고 여러분이 그냥 흐름을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지도 보실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몽골족의 본래 근거지 카라코름을 중심으로 한 원골족의 원래 근거지에 이렇게 나머지 울루스들이 합쳐진 게 몽골 제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차가타이 울루스, 우구데이 울루스, 주치 울루스, 훌라구 울루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차가타이 울루스는
이제 뭐 중앙아시아로 진출했다는 거고, 우구데이 울루스의 고려를 침략하고 금나라를 멸망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네. 선생님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 카라코름을 중심으로 한 원래 근거지. 오고타이가 물려받은 이 몽골족의 원래 근거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분들 그래 안 헷갈리죠? 그렇게 막 오고테이 울루스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고려까지 왔다고? 응? 그게 아니라 본인이 물려받은 이 카라코름을 중심으로 한 근거지에서 고려도 침략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쉐시무신 정권이 강화도로 천도한, 최후 정권이 강화도로 천도하고 대몽황쟁기에 펼쳐진 일이죠. 그리고 금나라도 무너뜨리게 되는 게 이때 일이야. 그러니까 카라코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오고타이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카라코름을 중심으로 고려에 침략하게 되죠. 우리 한국사 배울 때 기억나죠? 그 고려에 방문한 몽골 사신 저고여가 돌아가는 길에 암살당해서 이걸 계기로 이제 대몽 전쟁이, 고려랑 몽골 간에 전쟁이 터지고 최후 정권은 강화도로 천도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화북 지형을 장악하던 금나라도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중국의 화북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불행했던 첫째 아들 주치. 이 주치 울루스는 킵차크 울루스, 킵차크 한국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발음 차이예요, 다. 주치 울루스는 위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위치에 있죠. 그 서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헝가리, 러시아 등지 등 동유럽 지역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온 유럽을 공포에 빠뜨린 사람이 주치의 둘째 아들, 바로 바투예요. 주치는 아들을 참 잘 뒀습니다. 이 주치의 둘째 아들인 바투가 이끄는 원정군이 유럽으로 가서 러시아 군대 격파하고 헝가리를 격파하고 얼마나 막강했냐면은 당시 이제 로마 교황의 위기를 느껴서 유럽에 난다긴다는 기사들을 모집해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 연합군을 가지고 이제 싸웠지만 그 연합군조차도 이 바투의 군대를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교황이 힘으로는 몽골족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얘들을 전도해서 기독교인으로 만들면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선교사절단을 보냅니다. 이게 바로 이번 15교육과정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카르피니 선교사절단이에요. 이 카르피니 선교사절단은 로마 교황이 몽골의 칸에게 보내는 사절단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로마 교황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이 몽골의 칸을 만들어 가는 거니까 당연히 유목민족들이 이용하는 초원길을 이용합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 막내인 툴루이가 물려받은 이 훌라구 울루스는 여기 위치가 어때요? 그 아라비아 지역이죠. 그러면 얘들은 어디를 정복하느냐? 아바스 왕조 정복합니다. 우리 아바스 왕조 기억나죠? 당나라와 비단길의 소유권을 놓고서 당나라와 아바스 왕조가 붙어서 아바스 왕조가 승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당나라가 비단길을 잃어버리고 바닷길을 개척하기 위해 시박사를 만들고, 또 이때 포로로 잡힌 당나라 사람 중에서 제지기술자가 있어서 제지술이 이때 이슬람 세계로 전파되었다가 유럽으로 전파되는 그 아바스 왕조도 이때 수도인 바그다드가 무너지면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 각각의 울루스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건 여기 오고타이 울루스, 오고타이 한국, 우구데이 울루스입니다. 이 몽골족의 본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징기즈칸의 정통 후계자인 오고타이, 이 오고타이의 후계자가 바로 쿠빌라이입니다. 인물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는 사람이에요. 징기즈칸을 여러분이 구분해서 알아두시는데, 이 쿠빌라이는 이제 단순한 유목민족의 지배대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 전체를 지배하는 이 중국식 황제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도를 몽골족의 근거지인 카라코름에서 대도, 베이징으로 천도합니다. 마치 부귀효 문제가 선비족의 근거지인 평성을 버리고 한족의 중심지인 러양으로 천도한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이 베이징을 부르는 명칭은 금나라 뭐라 불렀죠? 중도라 불렀어요. 기억하시죠? 금나라가 송나라를 꺾고 정강의 변으로 이 북송의 수도인 카이펑, 개봉을 함락시키고 휘종 흠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송나라의 잔당들은 창장강 이남에 이만, 항저우로 도망쳐서 거기를 중심으로 남송을 건국하게 돼요. 그리고 정강의 변 이후에 화북지방 전체를 장악한 금나라는 수도를 중도, 베이징으로 삼죠. 그래서 중도, 베이징을 수도로 삼은 다음에 화북지방 전체를 지배했던 게 금나라였어요. 그래서 금나라 때는 중도, 그리고 원나라 때는 대도, 그리고 명청시대에는 북경, 이게 바로 베이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라 이름도 이제 수도도 대도 베이징으로 옮기고요. 나라 이름도 중국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나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몽골 제국에서 이 오고타이 울루스, 오고타이의 후예인 쿠빌라이는 수도를 대도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원나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 대외 원정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 고려도 무릎을 꿇죠. 그래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이 강화도에 천도한 최씨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고려 정부에서 이 몽골족이랑 화해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당시 이제 고려의 세자였던 고종의 아들 원종이 몽골로 가는데 그때 하필이면은 이제 오고타이가 죽고 후계자 분쟁이 일어났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쿠빌라이랑 아릭부케가 후계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원종이 누구 손을 들어요? 쿠빌라이 편을 들잖아. 쿠빌라이가 엄청 좋아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쿠빌라이가 뭘 원하느냐 했을 때 이제 원종이 우리 고려가 항복은 하겠지만 우리 고려의 정통성, 자주성, 국가의 체제만큼은 보존해달라 라고 해서 쿠빌라이가 오케이 근데 반드시 너희 고려의 국가 체제는 유지해주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원간섭기 원나라의 지배를 받긴 했지만 고려라는 나라가 국가의 존재는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몇 개 없는 케이스예요. 몽골애들이 자기에게 싸운 애들을 국가의 체제를 유지해준 거는 진짜 몇 안 되는 케이스야. 여하튼 고려도 결국에 개경으로 환도하고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원나라에 항복을 하면서 원간섭기에 들어서게 되죠. 그 다음에 결국 남송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송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러니까 이만 항저우를 결국 무너뜨린 거죠. 남송의 수도인 이만 항저우가 결국 최초로 이민족의 말발구발에 짓밟히게 되고 유목민족 최초로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북위는 화북지방만 지배했죠. 그리고 요 나라는 베이징을 포함한 연운 16주 일부만 지배했고요. 금나라도 화북만 지배했어요. 근데 지금 원나라는 중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자, 우리 순서를 보시면 금나라가 멸망하기 제일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금나라가 먼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쿠빌라이가 나라 이름을 뭐로 바꿔요? 원나라로 바꿔요. 그죠? 그런 다음에 남송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순서를 알아두시라고요. 제가 개관할 때도 설명드렸어요. 보시면은 징기즈칸이 몽골을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금나라가 멸망을 하고요. 오고타이한테. 그러고 나서 쿠빌라이가 원나라를 만들고 그러니까 금나라를 무너뜨리고 화북지방을 장악한 상태에서 쿠빌라이가 수도를 대도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원나라로 바꾼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남송을 무너뜨리고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 금나라가 무너지고 원나라가 만들어지고 남송도 무너지고 중국 전체를 장악했다라고 하는 이 순서를 여러분이 좀 유념해서 보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화북지방을 장악했다가 이제는 전체 강남지방까지 해서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원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나라가 만들어지고 남송이 무너진 거다. 이런 식의 순서. 금나라 멸망, 원나라 건국, 남송 멸망, 중국 전체 지배. 이런 순서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와 만족하지 않아요. 일본으로도 쳐들어갑니다. 일본의 당시에 가마쿠라 막부라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막부가 사무라이 군사정권인데 원나라와 고려 연합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쿠빌라이가 일본 정보를 하겠다고 만든 기구가 정동행성이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고려 몽골 연합군이 일본을 두 차례 침략했지만 카미카제 태풍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고 이때부터 일본 애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신이 보낸 바람 카미카제가 우리 일본을 지켜서 저 무시무시한 고려 몽골 연합군을 막아내었다. 일본은 신이 보호하는 나라다. 신국의식. 신께서 보호하는 한 우리는 무적이다 라고 하는 신국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방어전이 안 좋은 건 방어전은 적을 물리쳐봤자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는 비록 고려 몽골 연합군을 막아내지긴 했지만 그 전쟁을 막아내고 나서 뭐 얻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이고 전국 각지에 이 사무라이들을 불러 모았지만 전쟁 끝나고 그들을 보상해줄 만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는 이 침략은 막아냈지만 그 이후에 무사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내어주지 못해서 결국 불만을 가지고 있는 무사들에 의해서 가마쿠라 막부는 무너지고 다음 무사 정권인 무로마치 막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영향은 세계사에 나와요.
이 고려 몽골 연합군의 침략이 일본에 미친 영향. 비록 일본이 그 침략을 태풍의 도움으로 막아내긴 했지만 정권이 바뀌었다. 가마쿠라 막부에서 무로마치 막부로 정권이 교체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베트남도 쳐들어갑니다. 근데 베트남 당시 왕조가 쩌낭조예요. 정말 쩔어요. 예, 쩌낭조인데 이 쩌낭조에 이순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쩌낭조의 이순신. 쩌능다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장군이에요. 왕은 아니고 이 쩌낭조의 유명한 장군인데 이 쩌능다오가 중심이 되어서 이 쿠빌라이의 원나라 군대를 물리칩니다. 이게 고려처럼 버티다 항복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거예요. 정말 전 세계에서 몽골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몇 안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러니까 당연히 애들이 국뽕의식에 차오를 수밖에 없죠. 지금 원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호라준도 무너졌죠. 이 몽골이 어떤 나라야? 호라준 무너졌죠. 금나라 무너졌죠. 서하도 무너졌죠. 고려 항복했죠. 그나마 실패한 거라고는 일본인데 일본은 운빨로 막아낸 거잖아. 근데 자신들은 그 무시무시한 몽골군을 실력으로 막아낸 거잖아. 그럼 얘들이 이때부터 민족의식이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민족의식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만의 고유 문자인 쯔논 문자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원나라의 침략을 막아내고 나서 민족의식이 상승해서 그 침략을 막아낸 이후에 고유 문자인 쯔논 문자라는 걸 만들고요. 그들의 역사를 편찬하고 있는 대월사기. 베트남의 역사. 월이 그 베트남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월사기를 저술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길 바래요. 그래서 쿠빌라이는 징기즈칸이라는 데 비교해서 잘 나오지만 뒤에 명나라의 영락제라도 잘 나옵니다. 영락제도 같은 정복 활동을 했는데 영락제는 베트남을 정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교해서 좀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런 원나라는 왜 멸망하느냐? 쿠빌라이 칸이 죽은 다음에 황해 계승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었다라는 것도 있고요. 황실 걸족들의 사치랑 낭비로 재정이 약화되었다.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요거 사치와 낭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원나라 황실에서 뭐가 유행을 했냐? 불교는 불교인데 그냥 불교가 아니라 티베트 불교 중에 하나인 라마교라는 게 유행을 해요. 라마교. 라마교가 이게 좀 변종 불교라 굉장히 사치스럽고 음란하고 향락적인 불교예요. 그래서 한 번 종교적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게 티베트 불교인 라마교야. 그러니까 이런 게 지배층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니까 어때요? 돈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 의식을 거행할 때마다 돈이 부족해지니까 얘네가 세금을 막 걷고 근데 세금을 걷어도 이 돈이 라마교를 위한 사치에 그 필요한 돈이 충족이 안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얘네는 유목민족이니까 싸움은 잘하지만 경제관념이 부족해. 그래서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면 되지. 그래서 돈을 만듭니다. 그 원나라의 돈을 우리가 교초라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 당나라에서는 약소거음인 비전이 있었고 상인들의 조합인 행이 나왔죠. 그리고 송나라에서는 이제 교자회자라고 하는 지폐가 나오고 이 행뿐만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수공업자 조합인 작도 등장을 하게 돼요. 행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나라에서는 교초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명칭에 주의하세요. 교초가 이 원나라를 상징하는 키워드예요. 교초라고 하는 그들 고유의 지폐를 남발해요. 당연히 어떤 일이 성립해주죠?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흥건대원군이 경복궁 지을 때 돈 모자란다고 당백전 찍어낸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맛이 가니까 드디어 반란이 터집니다. 백년교도의 난이 터지고 이 백년교, 사이비 종교인 백년교의 영향을 받은 홍건적의 난이 터지고요. 이 백년교도와 홍건적의 난을 이용해서 결국 원나라를 만리장성 이북으로 쫓아내서 북원으로 쫓아내버리고 명나라를 만드는 명태조, 주원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우리 후한 말에 기존 도가에 참이설이 섞인 태평도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가 나오고요. 이 태평도의 영향을 받은 게 황건적의 난이었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후한이 무너지고 위초고 삼국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나라 말기,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명나라 넘어오는 원명교체기 때 사이비 종교인 백년교가 등장을 하고 이 백년교의 영향을 받은 게 홍건적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원나라를 만리장성 이북으로 쫓아내고 나라를 만든 게 주원장인데 그 주원장은 백년교를 먹고 버렸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용해버릴 때 이용해본 다음에 단물밤 쪽쪽 빼먹고 버립니다. 그래서 백년교도들은 그때부터 지하에 숨어들어서 나중에 또 언제 나와? 청나라 말기에도 나온다라고 했었죠. 청나라 말기에 건룡제 이후에 가경제 때
반란 일으키기도 하고 나중에 의화단 운동 때도 나오게 돼요. 백년교가 나오면 원나라 말기일 수도 있고 청나라 말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건적이냐 가경제냐 의화단이냐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이 원나라의 기본적인 정치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 살펴보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 출제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면은, 출제 포인트는 그 4개의 울루스를 개별적으로 묻는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럼 동아시아파 쪽에서 이제 다루려면 다루고요. 세계사에서는 크게 몽골 제국 전체를 묻거나 아니면은 원나라만 따로 묻거나 혹은 징기즈칸의 인물 문제 혹은 쿠빌라이 칸의 인물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넘어와서 원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나라의 정치입니다. 원나라는 일단 중국식 통치제도를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들 고유의 제도로 한다면 지방에다가 행성이라는 걸 설치해요. 행성. 그래서 이제 고려에다가도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기구로 만든 게 정동 행성이었잖아. 이런 행성을 설치하고 그 행성에다가 지방 행성을 설치하고 그 행성의 군사와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관으로 다루가치라는 걸 파견을 합니다. 다루가치. 그래서 우리가 몽골의 영향을 받은 원간석기 문화할 때 무슨 치, 장사치, 벼슬아치라고 했죠. 그래서 그 행성의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는 지방관이다. 행성과 다루가치.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지배하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만들고요. 그 제국을 얘들은 유목민족이니까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거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휴게소에 해당하는 역참을 온 전국에 다 깔아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그들이 정복한 그 수많은 영토에 40km 단위로 역참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이 역참은 그 몽골 정부가 발행하는 통행증인 패자라는 게 있어요. 이게 통행증이거든. 이 원나라 정부가 발급한 통행증인 패자 이것만 있으면 역참에서 쉬고 여기 휴게소 여관 같은 휴게소예요. 가면은 기본적으로 이 원나라의 공무원들도 있고요.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자만 딱 제시하면은 안전하게 편하게 쉬고 먹고 잠도 자게 해주고요. 지친 발도 바꿔주고요. 원하면 다음 목적지까지 그 원나라 군인들이 호위도 해주는 그런 곳이 역참이에요. 이 역참을 40km 단위로 전국에다가 다 설치한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역참이 40km 단위로 총주에 막혀 있으니까 누구든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전국 어디든 여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편하겠죠. 도적을 만날 염려가 없는 거야. 옛날 같으면 먼 거리로 이동할 때는 정말 목숨 걸고 이동해야 되지만 이제는 역참을 통해서 너무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 원나라 제국 각지를 여행하고 물건을 교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행성, 다루가치, 역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원나라의 사회에서는 원나라의 통치 방식, 이중지배체제, 무슨 제일주의? 몽골인 제일주의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거란족이 만든 요 나라는 북면관, 남면관. 북면관을 통해서 거란족 유목민족들을 다스리고 남면관을 통해서 연운 16주의 한족들을 주연제로 다스리고 금나라는 맹한모국제. 이 맹한모국제를 통해서 여진족을 고유의 부족적으로 다스리고 하북에 있는 한족들은 주연제로 다스리고 그리고 원나라는 몽골인 제일주의. 다들 그들만의 그게 있어요. 몽골인 제일주의. 그 뒤에 배울 청나라, 정보광조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청나라는 만한변용제, 만족과 한주족을 고위간직에 골고루 임명한다. 라는 만한변용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원나라가 준 교훈이죠. 원나라가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몽골인 제일주의로 나가니까 나중에 한족들이 반란을 막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이후에 등장하는 청나라는 인종차별을 접어두고 만주족과 한족을 고위간직에 동일하게 임명하는 만한변용제를 실시하게 돼요. 아무튼 지금 원나라는 몽골인 제일주의. 지배층은 당연히 누구? 몽골인. 얘네들이 고위간직, 정치를 독점을 합니다. 당시 몽골인인 자 몽골인 얘들이 전체 인구의 1.5%였어요. 한족들 다 포함하면. 그러니까 극소수인데 얘네가 고위간직을 독점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그래도 얘들이 정치를 한다 그래도 그 뭐 세금을 걷는다든가 재정을 담당한다든가 행정을 담당하는 걸 얘네가 못하니까 그런 걸 한족들이 하지 않나요? 그게 아니야. 이게 되게 특이한 게 한족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 얘들은 그런 국가의 재정과 행정 업무를 누구에게 맡기냐? 한족이 아니라 생목인에게 맡깁니다.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생목인. 생목인이 지배층으로 등장한 정말 특이한 나라가 원나라예요. 생목인은 말 그대로 눈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건데 여기 나오죠. 중앙아시아랑 서아시아, 그런 유럽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야. 말 그대로 서역인들이에요. 서쪽에서 온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사람들. 이들이야. 그러니까 눈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국가의 재무, 재정, 행정관리로 임명을 한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이슬람인들을 엄청 끌어들였어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 이슬람사 배우겠지만 이슬람인들은 기본적으로 상업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 모든 상인이 이슬람인은 아니지만 모든 이슬람인은 상인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들의 경전인 코란에서 상업행위를 긍정하거든. 애초에 마호메트가 상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원나라에 엄청나게 진출을 많이 합니다. 왜? 원나라가 안전하거든. 역참제를 통해서 이 동서 문화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해지니까 이슬람 상인들이 원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넘어왔어. 그래서 이 원나라 애들이, 몽골 애들이 이 이슬람 상인들이 굉장히 일도 잘하고 돈 잘 관리하니까 이 이슬람 상인들을 주로 재정 관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인으로 대표되는 생목인들이 국가의 재정 업무를 담당했다라는 거야. 그럼 이 한족들은 얄짤없이 피지배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한족들도 둘로 구분을 해. 한인과 남인으로. 자, 우리 이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은 자, 몽골족이 금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금나라가 지배하던 화북지방을 이제 이 몽골족이 지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화북지방에는 원래 이제 금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정강해변 이후로 금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한족들이 있을 거잖아. 얘네들은 금방 이제 몽골족이 지배했으니까 적당히 봐줬어요. 근데 나중에 남송, 이 강남지방, 창장강이 남의 남송을 무너뜨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죠. 기억하실 거예요. 몽골족 오고타이가 금나라를 무너뜨린 다음에 화북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 오고타이의 후예인 쿠빌라이가 수도를 카라코름에서 대도로 옮기고 원나라를 만든 다음에도 꽤나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만 항저우를 무너뜨리고 남송을 무너뜨리고 강남을 지배하잖아. 그러면서 이 남송을 무너뜨린 다음에 원래 그 남송의 지배하에 있던 이 강남 지방의 한족들 얘네들은 괘씸한 거야. 너무 오래 버텼으니까. 그래서 그 금나라의 지배를 받은 화북 지방의 한족들은 적당히 좀 그래도 후실구박 만들어졌지만 남송의 지배를 받은 이 창장강 이남 강남 지방의 한인들은 따로 남인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차별했어요. 거지랑 동급. 그래서 한족들은 특히 과거제에서 많은 차별을 받습니다. 한족들이 관리가 될 수 있는 게 과거제인데 이 과거제를 없앤 건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쇠퇴. 열긴 여는데 인원을 굉장히 조금 뽑아. 어느 정도냐면 원나라가 지배하는 역사를 통틀어서 그 원나라 때 열린 모든 과거제 합격자 수를 다 더해봤자 송나라 때 한 번 실시한 과거제 합격자 수보다 적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조금 뽑았다. 그래서 사대부들의 힘이 약해집니다. 자, 우리 사대부가 어떤 존재죠? 그죠? 문벌귀족이 힘이 약해졌어요. 자, 우리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그전까지 이제 호족들이 지배하다가 이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구품중정제를 통해서 호족들이 문벌귀족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언제까지? 수나라 당나라 때까지 문벌귀족이 지배하는 문벌귀족의 지배기였어요. 왜? 그 면접을 이부가 봤으니까. 그러다가 황소이난, 주준충이난 같은 게 터지면서 5대 19개 혼란기가 터지면서 문벌귀족들이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선 송나라는 전시를 정례화했죠. 조광윤이 황제 독재 체제로 면접을 황제가 받잖아. 그지? 그러면서 누가 성장해요? 이 몰락했던 문벌귀족들의 자리를 누가 대체합니까? 지주들이 대체해요. 이 지주들을 뭐라 불렀죠? 형세호라 불렀죠. 송나라 때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참파벼가 도입되고 이양법, 이모작, 모내기, 용골차이 모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주전호제가 막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때 성장했던 게 형세호들이었어요. 이 형세호들이 지주전호제, 그 경제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그 돈으로 과거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과거에 합격해서 뭐가 되죠? 사대부가 됐었잖아, 얘들아. 그 지주전호제라는 경제적을 바탕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형세호가 이제 송나라 때 사대부가 되는 거죠. 전시로 인해서. 이 사대부들은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지주고 정치적으로는 관리였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과거제 합격해서
아이고, 글씨가 좀 그렇네요. 자, 사대부들은 정치적으로는 과거지 합격해서 관리로서 활동하고, 경제적으로는 그 이양법에 힘입어서 지주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관리, 경제적으로는 지주인데, 그들이 지금 무슨 힘을 잃어버린 거야? 정치적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과거제가 워낙 안 열리니까. 단, 무슨 힘을 같이 가지고 있죠? 네. 지주라고 하는 지위는 그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주의 지위는 유지하는데, 정치적인 힘이 약해진 거예요. 과거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책을 만들긴 해줘요. 과거 수험서로. 사서집주. 이걸 여러분이 뭐가 알겠지만 안 돼? 당나라 때 훈고학이 관학화되면서 과거 수험서로 나온 게 뭐죠? 공영달의 오경정이었죠. 공영달의 오경정이. 그리고 나중에 청나라 때 한족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대규모 편찬 사업으로 사고전서라는 걸 만들어요. 걸룡제 때. 이건 이름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자, 그리고 또 차별받는 건 돈으로 차별합니다. 세금으로도요. 그 화북지방은 그 빨리 항복했던 이 금의 지배를 받았던 한족들에게는 몽골 고유의 세법을 똑같이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텼던 남송의 지배하에 있던 강남에 있는 한족들에게는 양세법, 원래 세금 제도인 양세법 있죠? 그 안사이 난 이후로 조용조가 사라지고 장원제에 기반해서 보유한 재산에 따른 차등과세인 양세법을 시행했잖아.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 양세법은 원래 제도인데 양세법을 시행하는 게 왜 차별입니까? 몽골의 고유세법은 세금이 굉장히 적어요, 양이. 그러니까 항상 차별은 상대적인 데서 나온다고. 양세법이 훨씬 더 많이 걷는 거야. 그러니까 화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조금 걷고, 그 강남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양세법으로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양세법이 더 많은 양을 걷어요. 몽골주의 고유세법보다. 이런 내용들 알아두시고, 몽골인 제일주의 생목인을 등용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뭐가 발달하느냐? 면직업이 발달합니다. 무슨 직업? 면직업. 앞으로 여러분이 서양사에서도 나오는 얘기니까 용어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모직업, 면직업, 견직업이 있는데, 모직업은 양털을 깎아 만든 거예요. 양털. 그리고 면직업은 목화, 면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면옷이죠. 목화, 면화. 이게 면직업이고요. 견직업은 비단이에요. 비단. 이거 지금은 목화, 면화를 통한 면직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오는 선지가 목화 재배가 전국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구분합시다. 목화 재배가 시작된 거는 송나라 때예요. 하지만 이 목화 재배가 전국화된 건 원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목화 재배가 전국화되었다라고 하는 선지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고려의 문익점이 원나라 때 이제 그 붓뚜껑에다가 목화씨를 숨겨가지고 우리 고도로 가지고 오고 이게 이제 일본으로 퍼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닷길을 위해서 내부의 물류 유통을 위해서 대운하를 정비를 합니다. 자, 우리 대운하 하면은 수나라의 양제가 떠오를 거예요. 근데 수나라의 운하와 이 원나라의 운하를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수나라의 운하와 원나라의 운하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수나라의 운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9번 학습지를 보시게 되면 자, 우선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9번 학습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죠. 이 광통거, 영제거, 통제거. 이게 수나라 때 운하예요. 그래서 이제 수나라 양제 운하라 그러면 꼭 이렇게 광통거, 영제거, 통제거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뭐 한구나 강남화도 그렇고요. 근데 원나라 때는 이걸 뛰어넘는 운하를 만듭니다. 자, 광통거, 통제거, 영제거 모두 다 찔끔찔끔 연결돼 있죠. 근데 애초에 운하를 만든 목적이 뭐야? 강남의 경제력과 화북지방의 군사력을 융화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옛 남송의 수도인 경제 중심지인 이만, 항저우 지방과 화북지방의 중심지 원나라의 수도인 베이징, 이곳을 연결하는 운하, 이게 이제 오늘날 운하죠. 이걸 만든 게 원나라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나라 때 만든 광통거, 통제거, 영제거랑 항저우와 베이징을 연결한 원나라의 운하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원나라의 운하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두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원나라의 문화는 대도, 베이징과 항저우, 이만을 연결한 문화가 원나라의 문화다. 후나라 양제가 만든 광통거, 통제거, 영제거랑은 좀 구분을 해두셔라. 얘네랑은 좀 구분을 해두셔라 라는 거고요. 이들은 종이지폐로서 뭘 만들었죠? 교초, 당나라의 비전, 송나라의 교자회자랑 구분하세요.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 전 세계로 통합하다 보니까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이 세 개의 길을 모두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들은 다 설명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바닷길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박사를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특히 취안저우란 도시는 도자기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시박사가 처음 만들어진 건 탈라프 전투 이후 당나라지만 이 시박사는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때까지 이어지고 언제까지? 청나라 때가 사라집니다. 청나라 때는 새로운 해관이라는 기구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시박사가 사라지게 돼요. 시박사도 알아두시고 교초 시박사, 이만과 베이징을 연결한 운하, 목화제배, 전국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원나라의 문화입니다. 문화하면 여러분 귀족적인 문화랑 서민적인 문화 제가 둘 다 구분을 해드렸어요. 귀족적인 문화는 시, 운문이고요. 서민적인 문화는 산문, 소설이었죠. 이 귀족적인 문화는 언제 위진남북조랑 당나라 때입니다. 위진남북조의 귀족적인 문화라 그러면 도연명의 귀거래사, 고계지의 여사잠도. 당나라 때는요. 안사이난 때 활동했던 두보와 이백 이런 사람들이 귀족적인 문화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는 모두 서민적인 문화예요. 자, 그래서 원나라 때는 희극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는데 서민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스토리가 있어야죠. 그 원나라 때 유행한 희곡을 원나라 때 유행한 희곡 이래서 원곡이라 불러요. 원곡. 그리고 이 원곡을 공연하는 공연장인 와자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곡과 와자 알아두시고요. 이때 대표적으로 유행했던 그 희곡 작품을 알아두세요. 서상기, 비파기, 두화원이란 작품인데 이런 작품은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명나라, 청나라 작품이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명나라 때는 대표적인 서민 문화로서 소설 삼국지 연희, 그리고 서유기, 손오공과 삼장법사, 그리고 수호지, 송나라 때 이민족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108영웅들의 이야기, 그리고 금병매라고 하는 4대 소설이 있고요. 그 다음 청나라 때는 홍루몽, 여러분이 아마 중어중문을 전공하시면 꼭 배우게 될 거예요. 홍루몽, 유리매사, 그리고 패왕별이로 대표되는 경극들 이런 것들 작품에서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늘 말하지만 세계사의 문화는 어느 시대인지만 매칭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제적인 또 이런 세계적인 종교들이 유행을 하는데 이때 이제 들어온 대표적인 종교가 가톨릭 종교입니다. 가톨릭, 정통기독교. 이단 기독교가 아닌 정통기독교인 가톨릭이 들어와요. 정통기독교. 이 종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랑 구분을 하셔야 되냐? 당나라 때 종교가 들어오잖아요. 당나라 때 뭐가 들어왔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등장을 해서 사반왕조 페르시아의 국교가 되었던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사반왕조 페르시아에 등장했던 마니교, 그리고 이슬람교, 청진교, 청진사. 그 다음에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이단 기독교인 네스토리오스교, 다른 말로는 경교라고도 한다 그랬죠. 경교. 그래서 얘네가 만든 거 대진경교 여행 중국비,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당나라 시대에 묻는 키워드로 대진경교 여행 중국비, 대진경교 여행 중국비라는 거. 자, 그리고 지금 원나라 때는 뭐가 들어온 거야? 정통기독교인 가톨릭교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뭘 통해서? 카르피니 선교사절단. 카르피니 선교사절단 기억하시죠? 바투의 유럽 원정 때문에 이제 로마 교황이 몽골의 칸에게 보낸 사절단. 이 카르피니 사절단을 통해서 정통기독교인 가톨릭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원나라를 멸망으로 빠뜨린 사치스러운 종교, 티베트 불교, 라마교도 유행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슬람 상인들이 되게 많이 활동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나라의 재정을 이 생목인 이슬람에게 맡길 정도로 이슬람인들이 활발하게 원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슬람의 발전된 과학기술이 원나라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슬람은 굉장히 전근대 시대 천문학과 자연과학이 발전했던 나라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이슬람사 공부할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슬람 문화의 대표적인 전례가 역법이에요. 역법이라는 게 뭐죠? 하늘을 기준으로 시간과 날짜를 계산하는 달력을 만드는 게 역법이에요. 그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역법이 수시력이라는 역법입니다. 곽수경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걸 여러분이 또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원나라 때는 이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서 수시력이라는 역법이 나옵니다. 누가 만들어? 곽수경. 자, 원나라 때 다시 한번 곽수경이라는 사람이 뭐에 영향을 받아서? 이슬람. 이 이슬람 역법의 영향을 받아서 곽수경이 수시력이라는 걸 만드는데 청나라 때는 아담샬이라는 사람이 시언역이라고 하는 역법을 만들어요. 아담샬? 이름에서 서양인의 한계가 느껴지죠? 맞아요. 이 사람이 청나라의 전도하러 온 예수회라고 하는 선교회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전해준 거야. 서양역법. 그래서 청나라 때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아담샬이 만든 시언역과 원나라 때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 곽수경이 만든 수시력, 이거를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서 문화 교류입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인데요. 이제 카르피니 선교사절단은 공부했고 나머지를 보신다면 마르코 폴로, 이 사람은 그 베네치아의 상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원나라에 왔다가 본인이 경험한 거를 책으로 쓴 게 동방견문록인데요. 이게 거의 엄청난 과정과 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애초에 이 사람이 빚을 갚으려고 쓴 책이다 보니까. 다만 이 과장과 뻥이 서양인들에게 동방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을 해서 신랑도 개척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동방에 가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환상을 자극하게 된 책이에요. 그리고 이븐 바투타라고 하는 이슬람 여행가인데 이 사람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다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책이 3대륙 주육이라고 하는 여행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원나라에 왔다 갔던 또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 이븐 바투타의 3대륙 주육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황이 보낸 선교사절단 카르피니 또 중요한데, 자, 교황이 어쨌건 사절단을 보냈으니까 몽골도 답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외교 사절단이 왔으니까. 그래서 교황이 보낸 카르피니 선교사절단을 맞이한 이후에 원나라에서 유럽으로 보낸 선교사절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방사절단. 그게 바로 라빤사오마입니다. 라빤사오마. 이 사람은 몽골인이에요. 이 라빤사오마는 네스토리우스교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칸의 사절단이었고요.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교황이 몽골로 보낸 선교사절단은 카르피니. 이 사람은 정통 가톨릭 신자고요. 이 사람에 의해서 정통 기독교가 전파된 거죠. 그리고 이제 몽골에서 유럽으로 보낸 사절단은 라빤사오마. 이 사람은 그 전부터 당나라 때부터 들어왔던 네스토리우스교 경교를 믿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칸의 명령으로 유럽 교황을 만났다가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까지도 성지순례를 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약 나침반 인쇄술, 이거 이제 원나라 때 이슬람 상인들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파됩니다. 화약 나침반 인쇄술은 제가 설명했어요. 발명된 거는 언제였죠?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 발명된 거는 송나라 때인데 이게 이제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으로 전파된 거는 원나라 때입니다. 나머지 하나의 발명품인 종이는 발명된 거는 후한 때 환관 체륜회에서 개량 발전되었고, 이 후한 때 환관 체륜회에서 개발된 개량된 발전된 제지술이 탈라스 전투를 계기로 당나라 때 탈라스 전투를 계기로 아바스 왕조를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역참을 이용하는 그 통행증이 뭐라 그랬죠? 패자. 이것만 있으면 어디든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행성, 다로가치, 역참, 몽골인 제1주의, 생목인, 목화재배 전국화, 면직업, 이만과 베이징을 연결하는 대운하, 교초, 시박사, 그리고 허상기 비파기 두화원이라는 원곡, 정통기독교, 라마교, 곽수경의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역법인 수시력, 마르코폴로, 이븐 바투타, 라빤사오마, 카르피니, 패자, 이런 내용들 공부했으니까 이런 내용들 잘 정리하셨다가 이제 원나라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